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유동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한 30년 가까이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을 분석해 오신 전문가이시고요. 2019년부터 유안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반기 보면 음. S&P 500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해서 베어마켓에 들어갔고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계속 가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상반기 어떤 조정 국면 하나냐, 네. 그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세 하락장일 수도 있죠. 음. 즉 경기 침체가 와 버리면 음. 계속 대세 하락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는데 수도 있고. 예. 우리는 지금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에 초점을 맞춰서 네.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을 올해 상반기는 예상했던 대로 하락인데 음. 그 예상했던 길이 음. 그리고 예상했던 음. 폭보다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길이의 맥시멈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올해 9월 달 정도까지가 되면 조정의 마무리 구간 또는 6개월 지나고 나서 9개월 그 사이는 좀 변동성 구간이겠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좀 횡보장 정도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 이후부터는 연말까지는 시장이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 아래에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게 어느 정도의 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20% 빠지면 베어 마켓 랠리가 생기면 20% 빠지는 게 끝이 아니고 30% 40%까지 50%까지 빠진다고 친다 하더라도 20% 빠지면 반등을 20% 하면 네. 빠진 폭의 절반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퍼센트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빠진 폭의 반등 절반 한다 하더라도 20%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정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세 하락장 아래서의 중간 반등이라 하더라도 한 20%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예를 보면은 과거에도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떤 대세 하락장 내지 아주 큰 폭의 하락장 상반기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공황 또는 케네디 슬라이드 또는 2차 세계대전 네. 이런 등등등 다 있는데 그때마다 보시면은 한 최소 20%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상반기에. 상반기에.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해의 하반기는 제법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던 해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다 베어 마켓이라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저희는 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포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큰 상반기에 베어마켓 이런 게 나타났던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큰 폭의 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미국의 긴축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이 미국의 긴축이 침체까지 불러올 것이냐, 이게 지금 월가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고 더 길게 빠졌다. 즉 우리가 이제 중간 조정이라고 하면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중간 조정이라고 하면 그 폭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빠지고 마무리가 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텐데
문제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 네. 들어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는 이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원래 20% 정도가 맥시멈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면 S&P 500이 24.5%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초과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초과 수익률이 하락을 있었던 이유로 생각하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돌았다. 네, 4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면 한 방에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긴축의 속도가 언제 더디어지느냐. 더디어지면은 그때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고 계속 지금처럼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안 빠질 수는 있지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횡보 기간 오는 7월 27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나죠. 네, 7월 FOMC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은 9월 22일 요 두 개를 보면서 속도가 더뎌지는지 아니면 속도가 여전히 빠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긴축으로 이게 긴축이 침체까지 갈 것이냐? 요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기 침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긴축보다도 우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지금 명목 성장률이 1, 4분기가 전 분기 대비해서 1.5% 늘었어요. 곱하기 4 하면은 뭐 6%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은 침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는 숫자가 실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분기 대비해서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제 2, 4분기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목 성장률은 높은데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2.1%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실질 성장률이면 그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경기 침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큰 변화, 그러니까 다른 펀더멘탈적인 변화, 즉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면 고용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괜찮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명목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만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질 성장률이 갑자기 플러스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분기, 4분기가 다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의 또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명목과 실질의 괴리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정말로 나중에 경기 침체, 즉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10몇 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는 명목도 그렇고 실질도 그렇고 둘 다 안 좋은 그런 시대가 오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실적과 연결이 되면서 실적이 완전히 깨지고 그게 대세 하락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도 그 타이밍은 2024년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년 정도나 돼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침체가 올 것이다.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지금 시장을 옥죄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또 침체 우려, 뭐 또 전쟁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이제 하반기에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2월부터 막 3, 4, 5월까지 큰 폭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이 다 폭등을 했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2, 4분기에 인플레이션 숫자와 연결이 됐고 그 숫자가 8.3에서 8.6으로 확 올라가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오니 시장이 또 폭락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지난 6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가격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예. 그래도 그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인플레이션이 초고인플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떨어졌고 그렇다면 시장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할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하락 더 안정화해서 3% 미만 시대로 가느냐 얼마나 그게 빨리 오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지나갔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30%씩 빠졌기 네. 때문에 유가도 고점이 120달러 이상이었고 지금은 100달러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빠져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초과 상승 부분은 좀 사라질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상반기에 이제 주가 한 20%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부 주가는 또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40에서 50% 떨어진 뭐 이런 테크주 같은 경우에 또 네. 있는데 이런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 주식 손절매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캠피셔 같은 분은 음. 마켓 타이밍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면 손절매도 그 의미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 이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종목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겠죠. 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운용 성과가 나쁘지 않은 이유는 금리를 올리는 주기가 들어왔고 네.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주기가 들어올 경우에 보통은 실적이 없는 성장주들은 버티질 못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그런 성장주는 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실적 없는 성장주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익이 안 생기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돈을 다 쓰는.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매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자금 조달을 계속해야 되면 그 비용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런 성장주는 들고 계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런 성장주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게 이미 벌써 일어났고요. 이미 예. 일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그러면 여기서 버리고 도망가야 되느냐? 맞죠. 왜냐하면 그거를 차라리 들고 있느니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또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중에서 가격 정가가 가능한 성장주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네. 예. 테슬라는 지네들 마음대로 가격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종목 선별을 하는 시기.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자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네. 들고 가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캠피셔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거를 해내면 전문가들도 사실 어려운데. 네, 그거를 해내시면은 뭐 한 3년 안에 거의 뭐 억만장자가 돼 있을 텐데, 네. 그죠? 예, 그래서 꾸준히 타이밍을 맞추는 분들은 당연히 이미 억만장자가 돼 있을 거고, 네. 예.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맞죠. 그거는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거고, 그거는 갑자기 복권을 당첨하는 케이스인 거죠. 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운을 바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아주 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과거 거의 50년 가까이를 보시면 네. 미국 S&P의 평균 수익률이 뭐 빠진 거 오른 거 다 상관없고요. 그냥 쭉 십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들고 계셨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12%가 났단 말이죠. 네. 그것도 복리로.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 금리가 12%일 때 우리 예금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똑같은 케이스죠. 예. 그래서 S&P 500이 지금 이렇게까지 24% 빠져주면 맨날 연평균 12%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36%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꾸준히 들고 계셔야 되겠죠. 네. 예. 자, 이제 하반기 뭐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는 여전히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3%대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하는지 예. 쭉 뽑아 보면은요. 과거를 뽑아 보면요. 결국 결과값은 뭐냐면 그럴 때는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항상 초과 수익률이 나오더라. 12개월 동안에 여전히 3% 이상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그 12개월 동안에 초과 수익률이 약 한 11%포인트가 들어오더라. 그게 어떤 종목이냐 업종이냐 봤었을 때 가격 정가 가능한 종목과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통신 또는 뭐 그 IT 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를 봤었을 때 어쨌든 고성장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또.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 실질 성장률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좀 낮을 거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거에 항상 있었던 1%에서 2% 정도 성장 이런 시대로 또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둔화되는 걸 좀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뭘 투자하죠? 그럴 때 성장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주 비중을 한 70% 정도 그리고 가치주 비중을 약 30% 정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 요 숫자가 보통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통 그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3분의 2다. 60% 넘어간다. 60 한 6% 정도 돼요. 딱 3분의 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포먼스 하는 확률이 3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7대 3 정도 아니면 6.66대 3.33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그러니까 그냥 7대 3 전략 정도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막 강세장이 왔을 때 들어오셨던 이 초보 투자자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약세장을 이제 처음 경험하셔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불안한 초보 투자자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요 말씀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원래 비기너스 락 아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가면 처음에 갔었을 때 대박이 나버리면 뭐 아니면 돈을 좀 벌면 그거 패가 망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템포가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보자들이 코로나19 때 들어가서 뭐 그냥 투자만 했더니 아무거나 샀더니 50% 100% 올랐어요. 그게 이제 비기너스 락이죠. 근데 이제 지금 지난 6개월로 따지면 한국 시장으로 보면 지난 9개월 동안 다 흘러내렸어요.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어요. 자 이제 이때 계속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뭐 투기하듯이 아무거나 사면 계속 이게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파산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셨다 그런 분도 만났거든요. 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빠져서 비트코인에만 이제는 재산이 다 가 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과거의 그 화려했던 그 잔상들을 잊어버리시고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좋은 종목이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뭐 20년 동안 마음 편하겠네. 이런 종목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어디 가겠어요? 망하지는 않겠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겠죠. 뭐 예를 들어 세계 경제가 더 망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애플이 망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휘청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되돌아가셔서 네. 가장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들고 있어도 가장 편한 종목으로 들고 있자.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하반기 이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이때의 승패가 앞으로 굉장히 먼 미래의 이 자산 가치를 바꿀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망가지 마시고요. 가장 지금 힘들 때 절대로 도망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드시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계속 인볼브를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서 꼭 좋은 성과로서 전환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